10장 대륙의 축으로 돈 역사의 수레바퀴 식량 생산 전파의 주요 경로 세계 지도에서 각 대륙의 모양과 방향을 비교해보라. 아주 분명한 차이를 발견하고 놀라게 될 것이다. 남북 아메리카는 남북의 길이 약 14,500km가 동서보다 훨씬 길다. 동서폭은 가장 넓은 곳도 4,800km 정도밖에 안 되고 파나마 지역에서는 64km까지 좁아진다. 다시 말해 남북 아메리카의 주요 축은 남북 방향이다. 이보다는 덜 극단적이지만 아프리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와 대조적으로 유라시아의 주요 축은 동서 방향이다. 그렇다면 각 대륙 축의 방향에 나타나는 이런 차이는 인류 역사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 장에서는 내가 그 같은 차이에서 비롯했다고 생각하는 엄청난, 때로는 비극적인 결과들을 다룬다. 축의 방향은 농작물과 가축은 물론이고 어쩌면 문자와 바퀴 등 발명품들의 전파 속도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 결과 이 기본적인 지리적 특성은 지난 500년 동안 아메리카 원주민, 아프리카인, 유라시아인 등이 각각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된 크나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앞서 여러 장에서 우리는 식량 생산의 기원이 총기, 병원균, 쇠의 탄생에서 나타난 지리적 차이를 이해하는 데 핵심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식량 생산과 전파 과정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5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식량 생산이 독립적으로 시작된 곳은 전 세계 고작 9지역, 어쩌면 5지역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발원지 몇 곳 이외의 많은 지역에서도 선사시대부터 이미 식량이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있었다. 그 지역들에서 식량 생산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농작물과 가축, 그리고 그것들을 기르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전파된 결과였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농경민이나 목축민이 직접 이주한 결과였다. 그렇게 식량 생산이 전파되었던 주요 경로를 살펴본다면 우선 서남아시아에서 유럽, 이집트와 북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중앙아시아, 인더스강 유역으로 사헬지대와 서아프리카에서 동남아프리카로 중국에서 열대 동남아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으로 중앙아메리카에서 북아메리카로 전파되었다. 그리고 발원지의 식량 생산도 다른 발원지로부터 농작물, 가축, 기술이 새로 들어오면서 더욱 충실해졌다. 일부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식량 생산이 시작되기에 더 적합한 조건을 갖추었듯이 식량 생산 전파의 난이도 역시 세계적으로 크게 달랐다. 어떤 지역은 생태학적으로 식량 생산에 매우 적합한 곳이고 일부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식량 생산이 시작되기에 더 적합한 조건을 갖추었듯이 식량 생산 전파의 난이도 역시 세계적으로 크게 달랐다. 어떤 지역은 생태학적으로 식량 생산에 매우 적합한 곳이고 더구나 가까운 곳에 선사시대부터 식량을 생산하는 지역이 있었는데도 선사시대에는 식량 생산을 도입하지 못했다. 가장 눈에 띄는 예는 미국 서남부의 농경과 목축이 모두 캘리포니아의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전해지지 않았던 것, 뉴기니와 인도네시아의 농경과 목축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전해지지 않았던 것,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탈주의 농경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희망봉 일대에 전파되지 않았던 것들을 들 수 있다. 선사시대의 식량 생산이 전파된 지역들도 그 전파 속도나 시기는 상당히 차이가 났다. 식량 생산이 가장 신속하게 전파된 경우는 동서축 방향이다. 가령 서남아시아에서는 유럽과 이집트 등 서쪽으로부터 전해졌고 인더스강 유역 등 동쪽으로도 전해졌으며 필리핀에서는 동쪽 폴리네시아에 전해졌다. 그와 반대로 식량 생산이 가장 느리게 전파된 것은 남북축 방향이다. 가령 멕시코에서 북쪽 미국 서남부에 전파된 속도는 연평균 0.8km 이하였다. 멕시코로부터 북상한 옥수수와 뇌콩의 900년경 미국 동부에서 생산성을 확보하기까지 그 전파 속도는 연평균 0.5km 이하였고 페루의 나마가 에콰도르에 전파된 속도는 연평균 0.3km에 불과했다. 그러나 만약 멕시코에서 옥수수가 작물화된 시기가 BC 3500년경
일부 고고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하며 이의 여러 수치는 이 늦춰 잡은 연대를 기준으로 계산했음이 아니라 그보다 상당히 빨랐다면 대부분 고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믿음. 그러한 차이는 더욱 벌어졌을 것이다. 농작물과 가축이 얼마나 빠짐없이 전해 졌느냐는 점에서도 축에 따른 차이가 컸다. 그 역시 전파에 대한 장애물이 크고 작음을 나타낸다. 서남아시아의 창시 작물과 가축의 경우 서쪽으로 유럽과 동쪽으로 인더스강 유역에는 거의 대부분이 제대로 전해진 반면 안데스에서 가축화된 라마와 알파카, 기니피그 같은 포유류는 어느 것도 콜럼버스 이전에 중앙아메리카에 전해지지 못했다. 이 놀라운 실패에는 설명이 필요하다. 중앙아메리카에도 결국에는 인구가 조밀하고 복잡한 농경 사회들이 생겨났고 따라서 안데스의 가축들이 만약에 거기에 있었다면 식량, 운송, 털 등의 용도로 매우 요긴하게 이용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중앙아메리카에는 개 말고는 그와 같은 것을 충족할 만한 토종 포유류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또 마니오크, 고구마, 땅콩 등 남아메리카산 농작물은 중앙아메리카에 무사히 옮겨져 뿌리내리게 되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적 장애물이 있었기에 농작물은 통과되고 가축화된 라마와 기니피그는 차단되었을까? 이렇게 농작물이 이리저리 옮겨지고 퍼지는 전파 가능성이 쉬운 편인가 어려운 편인가를 가늠하는 난이도가 지리에 따라 달라진 현상을 선체적 가축화 작물화라고 일컫는다. 농작물의 조상이었던 야생식물들은 대부분 지역에 따라 유전적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각 지역의 조상식물이 각기 다른 돌연변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야생식물이 농작물로 바뀌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변화도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새로운 돌연변이나 각기 다른 선택 과정을 거쳐 변화가 이루어져서 서로 비슷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마련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선사시대에 널리 퍼진 어떤 농작물의 변종들이 모두 야생 상태에서나 작물화 과정에서 동일한 돌연변이를 거쳤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를 확인하는 목적은 그 농작물이 한 지역에서 개발되었는지 여러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개발되었는지를 알아내려는 것이다. 고대 신대륙의 주요 농작물의 유전자를 분석해보면 많은 농작물에서 그 두 가지 이상의 야생 변이와 두 가지 이상의 작물화 변이가 발견된다. 이는 그 농작물이 적어도 두 지역 이상에서 독립적으로 작물화되었으며 일부 변종은 어느 한 지역의 특정 돌연 변이를 물려받았고 그 밖의 변종은 또 다른 지역의 돌연 변이를 물려받았다는 뜻이다. 이러한 원리를 근거로 식물학자들이 내린 결론에 따르면 리마콩, 파세올리투스 루나투스, 덩굴 강나콩, 파세올루스 불가리스, 여러 종의 칠리 고추, 카프시쿰 아눔, 치네센 등은 적어도 2회 이상 작물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 번은 중앙아메리카에서 또한 한 번은 남아메리카에서도 있었다. 그리고 호박과 종자식물인 넝아주도 최소한 2회 이상 독립적으로 작물화되었다. 한 번은 중앙아메리카에서 또 한 번은 미국 동부에서 있다. 그와 대조적으로 대부분 서남아시아산 농작물에서는 단 한 가지 야생 변이나 작물화 변이만 발견되었다. 이것은 곧 현대에 존재하는 그 작물의 변종들이 모두 한 번의 작물화에서 나왔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떤 농작물이 한 지역에서 단 한 번도 작물화되지 않고 자생분포 지역 내 여러 곳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여러 번 작물화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암시할까? 앞서 우리는 식물의 작물화에는 야생식물이 인간에게 더 유용해지도록 종자를 더 크게 만들거나 쓴맛을 줄이는 등 식물의 특성을 변형하는 과정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 초기 농경민들이 어떤 현상적 농작물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 종에 가깝지만 아직은 별로 쓸모가 없는 야생식물을 굳이 채집해서 새로 작물화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기존의 농작물을 그대로 것이다. 고대 신대륙의 주요 농작물의
유전자를 분석해 보면 많은 농작물에서 두 가지 이상의 야생 변이와 두 가지 이상의 작물화 변이가 발견된다. 이는 그 농작물이 적어도 두 지역 이상에서 독립적으로 작물화되었으며 일부 변종은 어느 한 지역의 특정 돌연변이를 물려받았고 그 밖의 변종은 또 다른 지역의 돌연변이를 물려받았다는 뜻이다. 이러한 원리를 근거로 그렇다면 이렇게 어떤 농작물이 한 지역에서 단 한 번도 작물화되지 않고 자생 분포 지역 내 여러 곳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여러 작물화되었다는 것을 무엇을 암시할까? 앞서 우리는 식물의 작물화에는 야생식물이 인간에게 더 유용해지도록 종자를 더 크게 만들거나 쓴맛을 줄이는 등 식물의 특성을 변형하는 과정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 초기 농경민들이 어떤 생산적인 농작물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 종에 가깝지만 아직은 별로 쓸모가 없는 야생식물을 굳이 채집해서 새로 작물화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기존의 농작물을 재배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식물의 작물화가 단일화에 그쳤다는 증거가 있으면 그 농작물은 야생식물로부터 작물화된 후 그 야생식물이 자생하는 분포 지역 내의 다른 여러 곳으로 신속하게 전파되었으므로 동일한 식물을 독립적으로 다시 작물화할 필요가 없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동일한 야생 조상이 여러 곳에서 독립적으로 작물화했다는 증거가 발견된다면 그 농작물은 전파 속도가 너무 느려서 다른 곳에서 새로 작물화되는 것을 견제하지 못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서남아시아에서는 작물화가 대개 1회로 끝났고 남북아메리카에서는 흔히 여러 번 이루어졌다는 것은 곧 농작물들이 남북아메리카 내부에서도 보다 서남아시아에서 바깥 지역으로 전파되기가 더 쉬웠다는 것을 증거가 된다. 어떤 농작물이 신속하게 전파되면 동일한 야생 조상 종뿐 아니라 그 친척벌 야생 종들이 다른 지역에서 새로 작물화되는 것도 견제하게 된다. 이미 훌륭한 완두콩을 재배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조상인 야생 완두콩을 처음부터 새로 작물화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것과 가까운 다른 야생 완두콩도 농경민에게 이미 작물화된 완두콩과 다를 게 없으므로 역시 새로 작물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서남아시아의 창시 작물들은 모두 서유라시아 지역에서 가까운 친척들의 작물화를 견제했다. 그와 대조적으로 신대륙에서는 서로 가까운 친척이고 별로 다를 것도 없지만 분명히 구별되는 식물 종들이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 각각 작물화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오늘날 전 세계에서 재배되는 모카의 95%는 고시피움 허스툼이다. 이 종은 선사시대에 중앙아메리카에서 작물화되었다. 그러나 선사시대의 남아메리카 농부들은 그 모카의 친척종인 고시피움 바바덴세를 재배했다. 이것으로 보아 중앙아메리카산 모카가 남아메리카에 전해지는 데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 그곳의 다른 모카 종이 새로 작물화되는 것을 견제하지 못했음을 분명하다. 남아메리카 모카산 모카도 마찬가지. 칠리, 고추, 호박, 비름, 영아주 등도 서로 다르지만 친척 관계인 종들이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 각각 작물화되었다. 역시 다른 종을 견제할 만큼 빠르게 전파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현상에서 우리는 똑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즉, 식량 생산은 서남아시아에서 외부로 전파되는 것이 남북 아메리카 내부에서보다 쉬웠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보다도 쉬웠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한 현상들 속에는 생태학적으로 적합한 지역인데도 식량 생산이 전혀 도입되지 못한 경우 지역에 따라 식량 생산 전파 속도가 달랐거나 선택적으로 받아들인 경우 그리고 제일 먼저 작물화된 농작물이 동일 종의 재작물화를 견디했느냐 아니면 가까운 친척 종의 작물화를 견제했느냐 하는 차이를 포함된다. 그렇다면 남북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는 무엇 때문에 유라시아보다 식량 생산 전파가 어려웠을까?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신속한 식량 생산 전파.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먼저 서남아시아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식량 생산이 신속하게 외부로 전파된 일부터 살펴보자. BC 8000년에서 조금 앞선 시기에 이 지역에서 식량 생산이 처음 시작된 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식량 생산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동쪽이나 서쪽으로 확산되어 서유라시아의 다른 지역과 북아프리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유전학자 데니얼 조허리와 식물학자 마리아 호프가 작성한 인상적인 지도를 다시 그려놓았다. 그들의 도해에 따르면 식량 생산이 그리스, 키프로스, 인도 아대륙 등지에 도입된 것은 BC 6500년 이전이었고 이집트는 BC 6000년 이직후, 중부 유럽은 BC 5400년 이전, 스페인 남부는 BC 5200년 이전, 영국은 BC 3500년 경이었다. 이들 지역에서 식량 생산을 시작하게 만든 가축이나 농작물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식량 생산을 촉발한 것과 동일한 것들이었다. 그리고 아직 그 시기는 불확실하지만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가축 작물은 아프리카에서도 침투해 남쪽으로 에티오피아까지 전해졌다. 그러나 에티오피아에서는 토종 작물도 많이 개발되었다. 에티오피아의 식량 생산을 촉발한 것이 과연 이 토종 작물들이었는지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들어온 농작물들이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물론 그 모든 외곽에 모든 가축과 작물이 빠짐없이 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는 웨톨밀이 자라기에 너무 더웠다. 일부 외곽 지역의 경우에는 가축 작물이 각각 다른 시기에 들어오기도 했는데 가령 유럽 서남부에는 공유보다 양이 먼저 도착했다. 또 일부 외곽 지역에서는 몇 가지 토종 식물을 작물화하기도 했다. 서유럽에서는 양귀비를 작물화했고 이집트에서는 수박을 작물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 외곽 지역의 식량 생산도 처음에는 대부분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가축 작물에 의존했다. 이렇게 가축과 농작물이 전해진 뒤에는 역시 비옥한 초승달 지대나 그 부근에서 생겨난 발명품들도 따라왔다. 그 속에는 바퀴, 문자, 금속기술, 젖짜기, 과실수, 맥주와 포도주 제조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어째서 서유럽 지역에서 식량 생산을 촉발한 농작물들이 모두 똑같았을까? 혹시 많은 지역에 똑같은 식물들이 자생했고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처럼 각 지역에서 그 식물들의 유용성이 발견되어 독립적으로 작물화된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첫째,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창시 작물 중에는 서남아시아 바깥에서 자생하지 않는 것들이 많다. 예를 들면 창시 작물 8종 중 이집트에서도 자생하는 식물은 보리밖에 없다.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티그리스 강이나 유프라테스 강 유역과 환경이 비슷하다. 그러므로 뒤에 두 강 유역에서 잘 자라는 농작물은 나일강 유역에서도 장엄한 토착 이집트 문명을 촉발할 만큼 잘 자랐다. 그러나 이 장엄한 문명을 뒷받침한 음식은 원래 이집트에는 없던 것들이었다.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를 건설한 사람들은 이집트가 아니라 비옥한 초승달 지대가 원산지인 농작물들을 먹은 것이다. 둘째, 야생 조상이 서남아시아 바깥에서도 자생하는 농작물들의 경우에도 유럽과 인도의 농작물들은 대개 그 지역 토종식물을 작물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남아시아에서 받아들여졌음을 확실하다. 야생 야마는 서쪽으로, 영국과 알제리는 동쪽으로는 카스피해까지 자생하며 야생 보리는 동쪽으로 티베트까지도 자생한다. 그러나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창시 작물 중 대부분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재배되는 변종들은 야생 조상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염색체 배열 중 한 가지 배열만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재배되는 변종들이 그 야생 조상과 규별되는 요소, 즉 인간에게 바람직한 특성을 갖게 하는 돌연 변이를 단 한 가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재배되는 원두콩들은 종자가 다 여물어도
야생 완두콩처럼 꼬투리가 터져 콩이 떨어지게 하지 못하는 열성 유전자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상시 작물은 대부분 그곳에서 처음 작물화된 후 다른 곳에서 다시 작물화되지는 않은 것이 분명하다. 만약 독립적으로 여러 번 작물화되었다면 그렇게 반복해서 작물화된 증거가 염색체 배열이나 돌연변이 차이로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농작물들은 앞서 논의했던 선제적 작물화 현상의 전형적인 사례들이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농작물은 신속하게 전파되면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 안팎에서 동일한 야생 조상이 다시 작물화될 가능성을 모두 견제한 것이다. 일단 농작물을 손에 넣게 되면 굳이 야생 식물을 채집해 작물화를 새로 시작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창시 작물의 조상이 된 식물들은 대개 역시 작물화에 적합한 야생 생태의 친척들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 안팎에 분포했다. 예를 들면 완두콩은 피숨 속으로 여기에는 두 가지 야생종이 있다. 그중 피숨 파티붐은 작물화되어 완두콩이 되었고 피숨 풀붐은 작물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야생 완두콩 피숨 풀붐도 말려서 먹던 싱싱한 채로 먹던 맛이 좋으며 야생 상태에서 흔하게 자란다. 마찬가지로 밀, 보리, 렌지콩, 병아리콩, 누에콩, 아마 등도 작물화된 야생종 이외에 야생 친척을 여러 종 두고 있다. 누의 경우에나 보리의 친척 중 어떤 것들은 실제로 처음 작물화된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멀리 떨어진 남북 아메리카나 중국에서 독립적으로 작물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서유라시아에서는 잠재적 유용성을 가진 야생 식물 몇 종 중에서 단 한 종만이 작물화되었다. 아마도 전파 속도가 너무 빨라서 사람들이 곧 다른 야생 친척들을 채집하는 일을 그만두고 농작물만 먹었기 때문일 것이다. 앞서 또 논의했듯이 어떤 농작물의 신속한 전파는 그 친척들이 새로 작물화되거나 조상종이 다시 작물화되는 것을 견지하는 것이다. 위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유전자 조건,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농작물은 왜 그렇게 전파 속도가 빨랐을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 일부는 바로 이 장 도입부에서 이야기한 유라시아의 동서축이다. 같은 유도상의 동서로 늘어서 있는 지역들은 낮은 길이도 같고 계절의 변화도 똑같다. 그리고 일치하는 정도는 좀 덜하지만 질병, 기온과 강우량 추위, 생식지나 생물 붕괴 등도 서로 비슷한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 남부, 이란 북부, 일본 등은 모두 유도상으로 위치가 같지만 동서 방향으로 많게는 6,400km까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기후는 남쪽으로 겨우 1,600km 떨어진 지역보다 서로 더 비슷하다. 모든 대륙에서 열대우림이라는 생식지 유형은 적도로부터 위도 10도 이내에 국한되어 있고 캘리포니아의 차파랄 잎이 넓은 관목, 소교목으로 구성된 식생으로 지중해 식생과 비슷한 식생이나 유럽 마키, 지중해 연안의 관목지대 같은 지중해성 잡목지대는 위도 30도에서 40도에 존재한다. 식물의 발화, 성장, 질병에 대한 정력 등은 바로 기후의 그 같은 특성에 적응하고 있다. 철 따라 달라지는 낮의 길이, 기온, 강우량 등은 종자가 발화하고 교목이 성장하고 다 자란 식물의 꽃, 종자, 과일 등을 발육하도록 자극하는 신호가 된다. 각각의 식물은 자기가 처한 환경 속에서 진화되었으므로 그 환경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계절적 추위의 신호에 반응하도록 자연 선택으로 유전적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같은 추위는 위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면 적도 지방에서는 낮의 길이가 1년 내내 일정하지만 온대성 위도에서는
동지하에서 하지로 다가갈수록 점점 길어졌다가 나머지 반년 동안 다시 짧아진다. 생장철 기온과 낮의 길이가 식물의 성장에 적합한 기간은 고위도 지방일수록 짧고 적도에 가까울수록 길다. 그리고 식물은 각 위도에서 많이 생기는 질병에도 적응한다. 밭에 심어진 위도와 일치하지 않는 유전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식물에는 화가 미치리라. 어느 멍청한 캐나다 농부가 옥수수를 심으면서 머나먼 남쪽 멕시코에 자라는 대에 적응한 품종을 골랐다고 상상해보자. 그 불행한 옥수수는 멕시코에서 적응한 유전적 프로그램에 따라 3월만 되면 싹을 틔우려고 할 텐데 그때는 아직 3m나 되는 눈 속에 깊이 파묻혀 있다. 만약 옥수수가 유전적 프로그램이 새로 입력되어 캐나다에서 더 적당한 시기에 가령 6월 말쯤 발화하게 되더라도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공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것의 유전자는 서서히 성장하라고 지시할 텐데 그런 속도로는 다 자라기까지 5개월이 걸린다. 멕시코의 온화한 기후에서라면 그 정도 속도로도 괜찮겠지만 캐나다에서는 단 한 자루의 옥수수도 다 잊지 못할 만큼 치명적인 결점이 된다. 그리고 이 옥수수에는 북쪽 지방의 질병에 저항하는 유전자는 없고 그 대신 남쪽 지방의 질병에 저항하는 쓸모없는 유전자만 있을 것이다. 그러한 특성들 때문에 저위도 지방식물은 고위도 지방의 조건에 잘 적응하지 못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농작물들은 대부분 프랑스나 일본에서는 잘 자라지만 적도 부근에서는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동물들도 위도와 관련된 기후 특성에 적응한다. 이 점에서는 우리도 전형적인 동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 알 것이다. 우리 중에는 낮의 길이가 짧고 특징적인 병원균이 존재하는 북쪽 지방의 추운 겨울을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특징적인 질병이 존재하는 열대 지방의 무더위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최근 몇 세기 동안 서늘한 북유럽에서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은 대개 북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지에서 그처럼 기후가 서늘한 지역을 찾아가거나 적도 부근 케냐나 뉴기니에서는 서늘한 고지대에 정착했다. 무더운 열대의 저지대로 간 북유럽인은 흔히 말라리아 같은 병에 걸려 목숨을 잃었다. 반면에 열대인은 어느 정도 유전적 저항력을 갖고 있다. 이것은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가축 작물이 서쪽과 동쪽으로 그렇게 빨리 전파된 한 가지 이유였다. 그것들은 전파되는 지역의 기후에 이미 잘 적응한 상태였던 것이다. BC 5400년경에 문경이 헝가리 평야 시대로부터 유럽 중부에 전해졌을 때 그 속도는 매우 빨라 폴란드에서 서쪽 네덜란드에 이르는 드넓은 땅에 흩어져 있는 최초 농경민들의 유적지, 장식이 들어간 특징적인 토기로 구별들이 거의 동시대의 것들일 정도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는 비옥한 초승달지대 원산의 공류가 아일랜드의 대서양 해안에서 일본의 태평양 해안에 이르는 장장 13,000km의 드넓은 땅에서 자라고 있었다. 유라시아의 이 동서 간 거리는 지구상 육지에서 가장 긴 거리다. 그리하여 유라시아의 동서축 덕분에 비옥한 초승달지대 농작물들은 아일랜드에서 인더스강 유역까지의 온대성 유도대의 농업을 촉발할 수 있었고 동아시아에서 독립적으로 일어난 농업을 더욱 부강해 줄 수 있었다. 그리고 비옥한 초승달지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은 위도에 위치한 지역에서 처음 작물화된 유라시아의 농작물들도 반대로 비옥한 초승달지대에 전파될 수 있었다. 배나 비행기를 이용해 전 세계로 종자를 운송할 수 있는 오늘날에는 우리의 식사에 세계 각지의 먹거리가 뒤섞여 있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보인다. 미국인이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먹는 전형적인 음식에는 닭고기, 중국에서 가장
중국에서 처음 가축화, 감자, 안데산나 옥수수, 양념으로 들어가는 후추, 그리고 이 음식을 씻어내릴 커피 한 잔 따위가 포함된다. 그러나 2000년 전 로마인도 주로 다른 지역에서 나온 먹거리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식사를 했다. 로마의 농작물 중 이탈리아가 원산인 것은 귀리와 양귀뿐이었다. 로마인의 주식은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창시작물이었다. 그 밖에 캄카스 원산의 마르멜로, 장미과 낙엽 교목으로 노랗고 둥근 과실 생식함, 중앙아시아에서 작물화된 기장과 커민, 이날과 식물로 열매는 요리용 향료와 약용으로 쓰임, 인도에서 온 오이, 참깨, 감귤류, 중국 원산인 닭, 벼, 살구, 복숭아, 조 등으로 식단을 보완했다. 로마인이 먹은 사과는 서유라시아인의 원산이기 때문에 했지만 그것을 재배한 전목법은 중국에서 개발되어 서쪽으로 전파될 것이었다. 유라시아는 동일한 위로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땅이 있어 가축작물의 신속한 전파 속도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겠지만 그 밖에도 여러 사례가 더 있다.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가축작물이 전파된 속도와 앞을 다투는 것은 남중국에서 처음 구성된 아열대성 가축작물이 동쪽으로 전파된 속도다. 열대 동남아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뉴기니 등지를 거치면서 여기에 다른 것들이 새로 추가되었다. 그리하여 이루어진 농작물, 바나나, 타로토란, 참마 포함과 가축, 닭, 돼지, 개의 조합은 태평양 일대에 깊숙이 침투해 1600년 이내에 동쪽으로 8,000km 이상 떨어진 폴리네시아의 섬들까지 전파되었다. 아울러 아프리카의 긴 사할지대 내에서 동서 방향으로 농작물이 전파된 것이 또 하나의 사례일 가능성도 있지만 자세한 부분은 고식물학자들의 연구가 필요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근대사의 비극. 유라시아에서는 동서 확산이 쉬웠던 데 비해 아프리카의 남북 축을 따라 확산되기는 얼마나 어려웠는지 살펴보자.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창시작물은 대부분 매우 신속하게 이집트에 도착했고 거기에서 다시 남쪽으로 에티오피아 서늘한 고지대까지 전파되었지만 그 너머로는 전파되지 못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지중해성 기후는 그 농작물들이 자라기에 이상적인 환경이었겠지만 에티오피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이에 위치한 3200km에 이르는 열대 지역은 이 농작물들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저위도 지방인 사헬지대나 열대 서아프리카의 기후, 즉 기온이 높고 주로 여름에 비가 내리며 나아지 길이가 비교적 일정하다는 조건에 이미 적응한 토종 야생식물들을 작물화하면서 농업이 시작되었다. 마찬가지로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가축들이 남쪽으로 전파되는 것도 기후나 질병, 특히 채츠파리가 옮기는 트리파노소마성 질병들 때문에 중단되거나 늦춰졌다. 마른 적도 이북인 서아프리카의 여러 왕국에까지 밖에 전파되지 못했다. 소, 양, 염소 등은 세렝게티 평원 북쪽 변두리에서 2000년 동안이나 발이 묶여 전파되지 못했고 그동안 인간들의 새로운 경제체제와 가축의 품종들이 개발되었다. 소, 양, 염소가 마침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AD 1년에서 200년, 즉 이 가축들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가축화되고 약 8,000년이 흐른 후였다. 열대 아프리카 농작물도 아프리카에서 남쪽으로 전파되는 데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가축들이 도착한 직후 아프리카의 반투족 흑인 농경민들이 들어오면서 비로소 도착했다. 그러나 이 열대 아프리카산 농작물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피시강을 건너갈 수 없었다. 그 너머 지중해성 기후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지난 2000년에 걸쳐 역사의 흐름이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토착민 코이산족, 다른 명칭으로는 호텐토트족과 부시먼족은 가축을 받아들였지만 농업은 시작하지 않았다. 그들은 곧 아프리카의 흑인 농경민들에 비해 수적으로 엿새 몰리고 피시강 동북쪽까지의 땅을 빼앗기고 말았다. 결국 흑인들의 남하는 그 강에 막혀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1652년 유럽의 이주민이 바다를 건너 도착하면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가축